사실을 바탕으로 천안함에 대한 음모론들에 대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실전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초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안티 서브마린 워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초계라는 뜻은 초병인 것처럼 이렇게 경계하는, 예를 들면 한 함대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큰 배도 있고 뭐 항공모함도 있고 순양함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또 잠수함도 같이 간다고 하면은 적의 잠수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을 초기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초계함이 갑니다. 그래서 적의 잠수함들을 컨택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초계함인데, 잠수함 잡는 초계함이 잠수함한테 당했다는 게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함장의 바다 천안함장입니다. 앞에서 보신 영상, 해당 영상에서 신모 씨는 초계함의 초계와 소나 운영을 거론하며 잠수함 잡는 배라는 잘못된 개념을 대중에게 심은 후 그 잠수함 잡는 배가 잠수함에게 당한 게 말이 안 된다는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얕은 지식 수준에서 일반 국민들께 의구심을 만들게 하려는 행동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은 저희 전략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80년대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주로 직주어뢰를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9에서 13km째 청음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북한이 쓰거나 아니면 최근 의뢰들의 경우 유도 의뢰들은 의뢰 주파수가 3에서 8kHz입니다. 라고 장비 성능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해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나 잘 아시는 전문가들의 경우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이 이야기했는지 바로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 결론적으로 국방부가 당시 대응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초계함이 잠수함에 당한 게 수상하다는 의구심을 갖고 대다수가 시작했는데, 국방부는 대중에게 초계함이 무슨 뜻인지, 대잠수함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례를 들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계시는 일반 시청자분들도 분명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무슨 상관이야? 혹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듯 합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 잡는 초계함이 잠수함에 격침되었으니 혹침이 맞더라도 경계에 실패한 패잔병이다 라는 모욕에 시달리는 첫 시작점이 된 겁니다. 덕분에 지금도 신모 씨를 비롯해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 왜 영웅이냐, 천안함 성조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계함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잠수함 잡는 배가 아닙니다. 단순히 체급으로 나눈 군함의 종류일 뿐입니다. 초계함은 잠수함 잡는 배라는 뜻이 아니라 배수량으로 나눈 함종 분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00톤급 미만의 정을 제외하면 수상함 중 가장 작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이 배치된 시기를 1970년대에서 1990년대로 잡고, 이때 소위 적절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던 주요 국가들은 대략 500톤 이상은 초계함, 2000톤급 이상은 호위함, 4000에서 5000톤급 이상은 구축함, 10,000톤급 이상을 순양함으로 분류했습니다. 신모 씨는 청중에게 명백히 의도적인 사기를 쳤습니다. 신모 씨의 강연에서 초계함은 잠수함 잡는 배를 뜻한다며 거짓말을 할 때마다 사용하는 PPT 페이지 원문을 획득했습니다. 함께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초계함, 더구나 이 초계함이라는 거는요, 잠수함 잡는 배입니다. 이거 영어로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만은 안티 서브마린 와페어. 시작부터 거짓말 투성입니다. 제목과 문구의 시작이 프리게이트, 그러니까 호위함으로 표현해 뒀습니다. 초계함인 코르벳이 아니죠. 호위함이란 냉전기 서구권 해군을 기준으로 3,000에서 5,000톤급의 크기를 가지므로 1,200톤급인 우리나라 포항급 초계함보다 서너 배가량 큰 함정입니다. 2020년대 서구 신형함정 기준 호위함과 구축함의 경계는
오히려 6,000에서 7,000톤급까지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2019년 이후에는 제목의 가로한 단어만 코르베스로 바꾼 뒤 호이암의 원문 설명을 초계암에 대한 설명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2013년과 2019년 두 강연 자료를 근거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모 씨가 2013년에 진행했던 한 강연을 다시 보면 그림 출처와 제목 그리고 주어 모두 초기암이 아니고 호이암입니다. 2019년 강연 사진입니다. 다른 것은 변화 없는 점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림 출처와 제목과 주어에 있는 가로한 단어만 코르베스로 바꿨습니다. 현장에 귀한 시간을 투자해 방문하셨을 분들인데 그런 분들께 거짓말을 하고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 그리고 기망입니다. 다시 음모론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나 운용 부분입니다. 대잠수함 탐지를 방해하는 수중 음량과 음영이 존재합니다. 수중에서 음파는 음속이 느린 쪽으로 굴절하며 음속은 수온과 수압 그리고 염도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므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은 음영이 존재하게 됩니다. 음량 감쇄와 음영에 대응하기 위해 면적이 크고 좋은 소나를 복수로 운용해야 합니다. 소나가 커질수록 엘리먼트,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값의 크기와 개수가 늘어나므로 세계 각국은 최대한 소나의 표면적을 늘리려 노력합니다. 함수와 함저 소나는 자체 소음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대잠수함 전문 수상 전투함들은 함선에서 멀리 떨어져 운영하는 가변 심도 소나, 길이만 수백 미터인 전술형 선배열 레인 소나를 운영합니다. 심지어 전투력을 배제한 채 오로지 길이만 킬로미터 단위인 감시용 선배열 소나 체계를 운용하는 음량 수집함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제대로 된 소나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함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대잠 수상함은 헬기 갑판과 헬기 경납고를 가지고 디핑 소나 혹은 소너 부위까지 쓰는 대잠 헬기까지 운용합니다. 지난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님이 밝혔던 새롭게 부활하는 천안함은 대잠 헬기도 운용할 예정입니다. 신모 씨 말대로 천안함의 AN/SQS-58 함저 소나 하나로 잠수함 탐지가 가능하다면 다른 국가들은 왜 비싸게 큰 배를 만들고 크고 좋은 소나를 복수로 운영한 것도 모자라 대잠 헬기까지 운영할까요? 혹시나 이러한 기본적인 측면도 모르고 이야기한다면 말 그대로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천안함은 고작 1200톤급으로 해당 장비를 운용할 수 없었습니다. 천안함은 포항급 초계함 14번 함이며 1200톤급입니다. 작을 뿐더러 본래 북한 고속 소형 선박에 대응해서 대수상전과 함포전을 주목적으로 건조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위에 언급한 크고 좋은 함저 소나 대신 당시 크기가 작고 저가형이던 AN/SQS-58 함저 소나로 만족해야 했고 가변 심도 소나나 예인 소나는 운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대잠전을 수행하는 배 천안함보다 훨씬 크고 소나도 복수로 운용합니다. 오늘은 초기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그대로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만이라도 군사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미연합함대가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왜 적 잠수함의 침투를 탐지 못했나라는 음모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의혹 1편에 이은 두 번째 편입니다. 혹자는 한미연합함대가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침투가 가능했겠냐라는 발언을 합니다. 사실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곱씹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날
서해에는 무엇을 했는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이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미칠함대, 미국 최고의 함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는 미칠함대가 우리 서해 안에 집결했습니다. 한국 함대도 총집결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해군력의 거의 20% 내지 30%가 우리 서해 앞바다에 집결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삐집고 들어와서 반파를 시켰다는 얘기인데, 이지스함 세대, 이지스함 한 대가요 1300km를 커버합니다. 만주벌판까지 커버합니다. 이지스함 한 대의 정보력이 만주벌판까지 움직이는 적의 동향을 다 실시간으로 수천 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능력 가진 데가 이지스함이거든요. 그게 세 척. 이런 거를 삐집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조폭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서방파와 범성 모여서 산속에서 단합대회를 하는데 초등생이 자전거 타고 산길을 올라가서 사시미 들고 남바투를 찌르고 유유히 사라진 사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만주 벌판까지 감시하는 이지스함, 이러한 이지스함이 세 척이나 포함된 미국의 칠함대와 대한민국 해군이 서해에 총집결했는데, 그래서 북한 잠수함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고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다수 음모론자들은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을 포함한 수십 척이 한미연합 대잠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 레이더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첫 번째로, 함정에 달린 레이더는 수중 탐지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조차도 의문스럽습니다. 만주벌판 감시라뇨? 1300km라뇨?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해가면서 마치 이지스함이 1300km 밖 수상과 지상 표적을 포함해 수중까지 모두 추적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토록 하는 것,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정에 달린 레이더는 수중 탐지용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당시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매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사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한국 정부는 당시 T-리졸브 훈련은 침몰 지역에서 170km 정도 떨어진 태안반도 경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AP통신은 주한미군 대변인의 실명까지 내세우며 한국 정부의 발표와 다른 위치에서 훈련이 있었고 더군다나 대잠 훈련이 실시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연합 함대를 비집고 들어왔다는 부분입니다. 당시 국방부의 대응을 정리하면 대잠 훈련은 서해 경렬비열도에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매체는 외신 보도를 왜곡해 국방부가 거짓말한 것처럼 보도했고, 안타깝게도 국방부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방부의 이 같은 무대응 방침은 하나의 나비 효과가 되었고, 음모론자들은 연합함대를 비집고 들어왔다는 워딩을 사용하며 북한 잠수정이 연합함대 사이를 실제로 들어온 것처럼 거짓말한 겁니다. 당연히 국방부의 제대로 된 추가적 대응이 없으니까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천안함 승조원은 잠수함이 함대를 뚫는데도 알아채지도 못한 실패자다라는 틈을 준 겁니다.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천안함은 당시 훈련을 했던 게 아닙니다. 천안함은 경비작전 중이었고 연합 대잠훈련은 90에서 200km 떨어진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국립해운조합에 공지된 좌표로 그린 훈련구역도를 보면 훈련구역은 백령도에서 90에서 20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이 구역은 항해 안전상 민간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천안함과 속초함은 훈련에 참가했던 것이 아니라 경비작전 중이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육군으로 치면 충청북도에서 훈련하는 한미연합사단이 왜 DMZ에 침투하는 북한군을 보지 못했냐고 따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항행정보 또는 항행통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서해 경렬비열도 일대의 훈련구역을 경도와 위도로 표현해 일반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통보한 구역입니다. 당시 매체의 보도는 결국 악의적으로 호도된 겁니다. 전 세계를 작전구역으로 삼는 미 해군에게 90에서 200km는 근해에 불과합니다. 근해에 대한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의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음모론자들의 한미연합함대 총집결설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미 칠함대와 한국 해군의 총집결설과 22척의 함정이 훈련에 참가했다는 이야기, 근거도 제대로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첫 번째 음모론 이야기인 레이더 부분과 연계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해 경렬비열도의 한미연합함대가 북한 잠수정을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다에서 90에서 200km 밖에 떨어진 바닷속의 잠수함을 수상함이 쉽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기술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외계인을 고문해서 기술을 뽑아내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깊은 대양은 딥사운드 채널을 통해 음파가 멀리 전달되기도 하지만 천해, 그러니까 수심이 얕고 탁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음이 멀리 못 갑니다. 또한 바닷속 염도와 밀도, 소음 변화도 음파 탐지를 방해합니다. 무엇보다 디젤 잠수함이 모터를 끄고 해저에 착저, 그러니까 해저 바닥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바위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자료 화면을 함께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잠 전문함도 한 척만 가지고 단독으로 대잠 작전을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수의 수상함과 대잠 항공기가 다각도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그리고 다양한 음역대를 탐지해야 잠수함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사례도 함께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민폐 훈련에서 자주 볼 수 있듯 대잠 탐지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둘째, 강대국이 개발한 전투함도 대잠 탐지에 자주 실패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1996년 림팩 훈련에서의 우리나라 나대용함 사례입니다. 림팩에서 우리 잠수함은 매번 탐지되지 않고 미 항모를 포함해 10만 톤을 넘게 혼자 격침하는 등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셨을 겁니다. 우리 잠수함인 나대용함이 한 번은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 전 나대용함이 명령을 무전으로 하달받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 항공대 P-3C 대잠 초기기가 신호정보 수집을 통해 나대용함의 위치를 역산했습니다. 훈련 시작 후 나대용함이 교신을 받던 곳으로 P-3C 대잠 초기기가 날아와 무선 수중 음파 탐지기인 소노브이를 뚫고 주변을 훑으며 압박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나대용함의 주변에 음파 탐지기가 대규모로 뿌려진 겁니다. 이때 무려 16시간이나 수중에서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고 정지하고 있었고 수중 호버링으로 탐지되지 않다가 훈련 막바지에 해당 구역을 빠져나오다 피격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한국 잠수함이 장거리 통신 체계인 HF 체계를 썼기 때문에 주고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사실 그만큼 위치 역계산도 쉬웠던 겁니다. 이후 뼈아픈 경험을 딛고 나대용함의 통신 체계를 위성 통신 체계로 바꾼 뒤 다시 맹활약을 합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은밀하고 치명적인 잠수함도 일단 위치를 알면 발 정도는 묶을 수 있다. 둘째, 위치가 발각돼 주변에 소노부이가 투하돼도 수중 호버링을 하면 피탐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대략적인 위치 탐지마저 통신체계 하나 바꾸는 걸로 극복했다.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잠 전력이 선진적이고 강력한 곳이 미 해군입니다. 강력한 미 해군도 적 잠수함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서도 상대방이 수중 호버링을 하니 16시간 넘게 탐지를 못한 겁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수상 항해 중이라도 90에서 200km 밖에 떨어져 있는 이지스함은 이를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전파는 직진을 합니다. 해수면으로부터 20m 위에 떨어져 있는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볼 수 있는 수평선 한계, 딱 16km에 불과합니다. 표적의 거리가 191km를 넘어가면 전투기 최대 작전 고도인 15km 밑으로는 볼 수 없고 결국 탄도미사일을 제하고는 볼 수 있는 표적이 아예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300km를 탐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탄도미사일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비밀이 아닌 일반 사항을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음모론자들이 방산비리의 원상으로 치부하는 초계함, 바로 천안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음모론자들의 이야기 세 번째, 방산비료의 온상으로 치부하는 천안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왜 대잠 성능이 낮은 천안함을 건조하고 띄웠나 라고 물음을 많이 던집니다. 우선 국방부 블로그인 동고동락을 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구축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래 단계인 호위함이나 초계함도 만들어 본 경험이 전무했다. 백지에서 시작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많은 난관을 겪었다. 그중 하나가 예산이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당시 배정받은 예산으로 계획된 물량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했다. 고민에 빠진 해군은 결국 울산급보다 조금 작고 저렴한 전투함을 건조해서 시급한 수적 공백을 메우기로 결정했다. 이후 동해급으로 명명된 연안 방위용 한국형 초계함은 대한 미사일 없이 3인치 함포 및 기관포 위주로 화력을 장비하고 어뢰, 폭내를 장착하여 제한적인 대잠 능력도 갖추었다. 지난 2020년 3월에 올라온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멍텅구리를 왜 만들고 NLL에 띄웠냐 또는 방산비리냐라고 말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일반적인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반박인 멍텅구리 함정이 사실이라고 근거를 두고 그런 배를 NLL에 띄울 리 없다.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반박은 사실이 아니다. 라거나 혹은 천안함 피격 사건을 방산비리다 라고 주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방부는 이 역시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팩트로 말씀드립니다. 당시 대잠 성능이 갖춰진 함정을 서해 5도에 상시 배치한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군함은 출동, 대기, 정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동급함이 3척에서 4척은 있어야 특정 해역에 한 척을 상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군 장병들의 작전에 대한 피로도 누적 해소와 군함 관리 차원에서 한 척은 출동, 한 척은 대기, 한 척은 정비를 하면서 전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다시 2010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대잠 성능을 그나마 갖춘 함정인 광개토 대항급 3척은 동해와 서해, 남해 함대의 기함으로 각 한 척씩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은 해군 작전사에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6척 중 한 척은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 청해부대에 있어야 했고 세종대왕급과 충무공 이순신급은 이어도와 독도, 그 외 이지 등으로 이동해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작전에 많이 투입됐습니다. 결국 당시 NLL에는 대잠 성능이 열악한 울산급 호위함이나 포항급 초계함이 주로 떼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드린 이야기를 들어보면 궁금하실 겁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대잠 성능이 낮은 포항급 초계함을 NLL에 배치하면 안 된다는 물음에 답해드립니다. 대잠 성능이 높은 함정들이 다 떠나고 바쁜 서해 NLL로 가봅니다.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잠 성능이 낮은 함정이니까 서해 NLL에 배치하면 안 된다 라는 논리라면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의 관점에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민이 납북되고 간첩선이 남아하는 것을 군인으로서 지켜만 봐야 합니까? 포항급 초계함은 건조 당시 쾌속의 소형 함정을 대적하라고 만든 군함입니다. 음모론자들의 논리는 북한 GP에서 저격 소총으로 우리 초소의 초병을 저격하면 초병을 배치한 우리 군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울산급 호위함, 포항급과 동해급 초계함 건조를 시작한 지난 70년대의 경우 당시 우리가 처한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북한의 우리 어선에 대한 납치 공작은 빈번했고 숱하게 간첩선을 침투시켰습니다. 속력이 빠른 고속전과 간첩선은 도저히 우리가 갖춘 함정의 성능과 숫자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적함을 따라잡아 자동화된 다수의 함포로 적 함정을 제압하거나 침몰시키는 부분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동해와 서해, 남해 각 해역에는 상시로 3척의 초계함 이상의 중대형 함정을 띄우기 위해 모두 36척의 대규모 함대가 필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기술력이 없던 시절 매년 2척에서 3척씩 건조해야 하는 시대적 부담감을 당시 정부는 갖고 있었습니다. 어선 납치와 간첩선 남하를 막기 위해
그리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속력과 화력 숫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포항급 초계함과 울산급 호위함은 대잠 능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선택과 집중 덕분인지 시대가 낳은 슬픈 결과인지 울산급 호위함 9척, 포항급 초계함 24척, 동해급 초계함 4척 등 모두 37척의 대규모 함정을 배치할 수 있었고 목표로 했던 대로 북한의 도발 시도들은 모두 바닷속으로 수장됐습니다. 그 이후에야 우리 해군은 중국과 일본 견제를 위해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 3척과 충북공 이순신급 6척, 세종 대항급 방공 구축함 3척, 장보고급 잠수함 9척, 소는 1급 잠수함 3척, 독도함 등을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함대입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이제야 기존의 부족한 성능을 지닌 초계함과 호위함을 대체할 신형 호위함을 건조 중입니다. 정부와 해군의 판단에 따라 기존 함정에 소나를 교체하는 것보다 신형 전투함에 더 좋은 소나를 탑재하는 것이 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함정들은 국민의 시각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성능을 가진 함정들로 탄생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3번째 의혹 방산비리의 원상으로 치부하는 천안함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국방부를 대신해서 자료까지 찾아드렸습니다. 아직도 잠수함 의뢰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된다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럼 뜨거운 감자인 버블제트와 음량 유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블젯, 최첨단 기술이 아니고 물리적 현상입니다. 수중에서 폭발이 벌어지며 생기게 되는 당연한 물리적 현상. 버블제트는 수밀, 그러니까 물과 닿지 않도록 밀폐된 폭약과 기폭 장치만 있다면 누구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실험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버블제트로 선박을 격침시키려면 선박에 근접해 폭발하는 기술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폭자는 직접 타격이 더 효과적인데 왜 비접촉 폭발을 시키냐며 비접촉 폭발 의뢰의 존재에 대해 댓글로 의혹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음모론 추종자의 상식과 달리 이미 로버트 풀턴은 무려 1810년에 토피도를 발명하고 비접촉 수중 폭발이 훨씬 위력적이며 배를 두 동강 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냈습니다. 여기서 토피도는 우리가 아는 의뢰가 아니라 현재의 계륙 이래에 가까운 모습의 수중 폭발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뢰는 1866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1918년 근접신간이 기뢰에 적용됐고 독일과 미국이 의뢰에 자기신간을 적용한 것은 1930년대의 일입니다. 표적의 혈수보다 약간 깊게 발사만 하면 의뢰가 표적에 직접 맞지 않더라도 의뢰의 자기신간이 함선의 자기장에 감응하여 강력한 버블제트 효과로 표적을 두 동강 냈습니다. 설령 의뢰가 배 중앙을 향하지 않더라도 함수 혹은 한미 인근에서 폭발하는 것만으로도 함선에 큰 타격을 줍니다. 독일은 1936년 배치한 G7A T1, 1939년에 배치된 G7E T2 의뢰에 자기 신간을 적용했습니다. 미 해군의 마크 14 의뢰도 자기 신간이 적용되어 1930년 중후반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자기 신간의 신뢰성 문제로 불발률이 30%에 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1941년 말부터 등장한 G7E T3부터는 신뢰성이 확보된 자기 신간을 사용했고 미국은 1943년부터 자기 신간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후 자기 신간 의뢰는 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초의 음량유도 중의뢰는 2차 대전에 등장해 100척이 넘는 격침 전과를 얻기도 했죠. 그림에 나오는 G7ES 의뢰의 T5 버전으로도 77척의 선박을 격침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초기형인 T4만으로도 23척을 격침시켰으니 초기 음량 유도 의뢰인 T4와 T5 버전으로도 연합군 선박 100여 척을 격침시킨 겁니다. 버블젯 의뢰는 전 세계 유사 이래 제로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후 최초의 음량유도 경월에 마크 24 피도 마인이 미군에 의해 1942년에 등장했고 2차 대전 당시 28척의 잠수함을 격침하고 대파시켰습니다. 이름이 마인,
즉 기레인 이유는 추측국의 음량 유도 어뢰 기술을 숨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음량 유도 어뢰 이전의 무유도 자기 신관 어뢰 그리고 음량 유도 어뢰까지 전과는 수백 척에서 수천 척에 달합니다. 잠시 돌아가서 음모론자이신 신과 안은 어뢰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천안함을 지나치는 0.6초 안에 기폭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지만 대공포탄을 예로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대공포탄이 적 항공기를 지나가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76mm 한 포의 포고 속도는 대략 초속 900m, 항공기 동체 폭은 커봐야 5m가량이라 할 때 5m초에 불과합니다. BT 신관은 대공포탄에 원시적인 레이더를 넣어서 대공포탄이 항공기에 맞지 않고 근접 폭발하게 되는 신관입니다. 레이더의 전파를 쏘고 되돌아오면 포탄의 유효 폭발 범위 내에서 폭발하는 것이죠. 대공포탄의 속도상 그 시간은 아주 길어봐야 수 밀리초에 불과합니다. BT 신관 이미 2차 대전 때 3인치 포탄에 적용했습니다. 수 밀리초 내에 폭발하는 기술까지 있었는데 0.6초 안에 기폭하는 기술이 불가능하다는 안 씨의 주장은 명백히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뢰가 음량 유도를 통해 격침시킬 수 없다는 주장과 어뢰가 적중시킨 사례는 손에 꼽는다. 그리고 버블젯은 최첨단 기술이다라는 의혹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다 사용해도 손에 꼽을 수 없는 사례를 굳이 찾아가며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의 게벨스가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엔 사람들은 이미 선동돼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건 모르셨을 겁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만 떠도는 이야기로 게벨스가 해당 주장을 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모론의 유력입니다. 선전선동의 대가인 게벨스가 이 말을 했다고 하니 사람들은 그런 줄로 가볍게 믿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문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번 음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모론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전문 지식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면 확인 과정이 없이 그대로 사실로 스며들게 됩니다. 음모론자분들 인생 허비는 잊지 마시고 거짓말도 잊지 마시죠. 오늘 함장의 바다 입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장의 바다 출항합니다. 어느덧 5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130톤급 연어급 잠수정에서 중거래 운영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130톤 연어급 소형 잠수정이 과연 1.7톤의 어뢰를 싣고 와서 귀신같이 쏘고 돌아갈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인 박선왕 당시 미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 연구원은 130톤급 소형 잠수정은 경어뢰만 탑재할 수 있는데 어떻게 1.7톤의 중어뢰를 싣고 왔는지가 가장 납득할 수 없다며 잠수정은 크기에 따라 싣고 다닐 수 있는 어뢰의 무게에 제한이 있고 그렇게 작은 잠수정에 중어뢰 장착이 가능토록 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이건 물리학이라서 뻔한 건데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천안함을 공격한 CHT-O2D 어뢰가 1.7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무거운 어뢰가 130톤급 잠수정에 탑재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나 국방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무대응이죠.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대충 박사학위 가진 전문가들이 130톤급 소형 잠수정에 1.7톤 중어뢰를 탑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일반인들은 전문가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국방부가 실제 소형 잠수정에 중어뢰 탑재 사례만 제시해줘도 더 이상의 이런 소모적인 갑론을박이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바쁘셔서 국방부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팩트와 역사적 사실만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으로 갑니다. 당시 일본 해군이 운용한 잠수정 중 갑표적이라는 잠수정이 있습니다. 101척가량 생산이 됐고 모델에 따라 갑표적, 갑형, 어형,
병량으로 나뉩니다. 배수량은 50톤 정도였고 탄두 중량 350kg, 총 중량 1톤의 97식 중월에 2발을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문제의 연어급 잠수정은 총 톤수가 130톤, CHT-O2D열에는 탄두 중량 250kg에 총 중량 1.7톤입니다. 게다가 독일의 경우에는 20톤이 제한되는 소형 잠수정이 중월해를 운용했으며 자폭 자망정 팩트는 12톤의 배수량으로 G7 중월해를 운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 시훈트는 17톤의 배수량으로 2발의 G7 중월해를 운용했습니다. 시훈트는 142회 출항해 17,000여 톤의 격침 성과를 올리기도 했죠. 여기서 계속 언급되는 G7 중월해는 1.2톤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발사관에 물을 채우거나 공기압으로 밀어낸 뒤 자체 추진력으로 나가게 하는 의뢰의 탑재 유무가 잠수정의 무게와 무슨 상관일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80년이 다 돼가는 과거에도 이 정도였는데 아무리 북한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지 국가라 이 정도 기술이 없을까 싶습니다. 한편 대북 침투용으로 다들 알고 있는 이탈리아 코스모스사의 코스모스급 잠수정 후기형 120톤급 배수량의 중월해 발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연어급 잠수정 수출형인 가디르급 잠수정도 중월해 발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90톤급 6호급 잠수정도 중월해 발사관을 씁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겠다? 뭐 좋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하지만 범법행위입니다. 사기라는 겁니다. 적어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싶다면 나무위키라도 살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함장의 바다 출항 마치고 입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